서울 성북동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유산 분쟁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70대 노모가 장남 부부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둘째 아들과 프리랜서 탐정의 활약으로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을 넘어 노인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늦가을, 서울 성북동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이정선의 집은 묘하게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쌓이고 있었는데요. 정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45년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며느리 정유진이 차를 가져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정선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유진아. 어머니 힘드실 텐데 우리가 이사 와서 잘 됐죠? 혼자 계시면 더 외로우셨을 거예요. 재우와 유진 부부가 이 집으로 이사 온 건 남편의 장례식 직후였어요. 장남인 재우가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겠다며 강하게 주장한 결과였죠.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친구분들이 연락 안 하시나요? 유진이 차 탁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응. 이상하게 김 선생님도 박 여사님도 연락이 없네. 사실 정선도 궁금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교직 동료들과의 연락이 갑자기 끊어진 게 몹시 이상했거든요. 특히 김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통화를 했었는데 말이죠. 아, 어머니 핸드폰 비밀번호 바꾸셨나요? 제가 전화번호를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선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난 안 바꿨는데. 그럼 혹시 실수로 건드신 게 아닐까요?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유진의 말은 친절한 듯 했지만 뭔가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재우가 퇴근하면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버지 유산 정리 서류인데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드리실 거예요. 유산 정리가 그렇게 급한가? 네, 세금 문제도 있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선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지만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면 재우는 어렸을 때부터 늘 차분하고 조리 있게 일을 처리하는 아이였으니까요. 한편 그 즈음 해외에서 살고 있던 둘째 아들 이도현에게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30분은 좋게 통화했을 텐데 최근에는 10분도 채 못 넘기는 게 대부분이었죠.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내 형이랑 유진이가 와서 도와주니까 좋구나. 너는 언제 들어오니? 곧 들어갈게요. 형이 진짜 어머니 잘 챙기시나요? 통화 중에 정선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도현아,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통화가 어렵구나. 전화가 끊긴 후 도현은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주저함, 그리고 갑작스러운 통화 종료.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에 도현은 귀국을 앞당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정선의 집은 평소보다 일찍 불이 꺼졌습니다. 재우와 유진이 어머니 일찍 주무시는 게 건강에 좋다며 오후 9시가 되면 강제로 방에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정선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상한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편함이 자라나고 있었을 뿐이죠. 다음 주 금요일 인천공항에 이도현이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땅을 밟은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해외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도현은 어머니의 이상한 전화통화 이후 모든 일을 정리하고 서둘러 귀국한 것이었죠. 어머니, 들어왔어요.
도현이 초인종을 누르며 크게 외쳤습니다. 문을 연 것은 정유진이었어요. 아이고 동생. 언제 왔어요? 미리 연락했으면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 급히 와서 그랬어. 어머니는? 어머니는 잠시 낮잠 자고 계세요. 요즘 쉽게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도현에게는 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낮잠요? 어머니가 원래 낮잠을 즐기는 분이 아니신데. 나이가 들면 달라지죠. 아무래도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요. 도현은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커튼이 쳐진 어두운 방 안에서 정선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도현이 다가가 어머니를 깨우자 정선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현아? 정선의 음성은 평소보다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주무세요?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야. 그냥 요즘 약간 피곤하구나. 도현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발견했습니다. 70대 초반의 정선은 평소 똑소리 나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지금의 어머니는 흐리멍덩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머니, 혹시 요즘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응. 유진이가 건강보조제라고 주는 걸 먹고 있단다. 건강보조제요? 도현이 방 안을 둘러보니 침대 옆 탁자에 여러 개의 약병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라벨을 읽으려는데 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깨셨네요. 저녁 준비됐어요. 같이 드시죠. 식사 시간 도현은 어머니와 형을 번갈아 살펴봤습니다. 정선은 예전보다 훨씬 적게 말했고 재우는 이상할 정도로 정선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죠. 어머니, 혹시 김 선생님이랑 계속 연락하시나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정선이 잠시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이고, 김 선생님. 요즘은 연락이 안 돼. 번호가 바뀌었나? 재우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분 요양원에 들어가셨대요. 유진이가 들었죠? 네, 치매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유진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도현은 속으로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김 선생님은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했는데 식사 후 도현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어머니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약병들을 확인했죠. 그 중에는 정신안정제와 수면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라벨을 보니 처방한 의사 이름이 생소했습니다. 이 의사는 누구지? 도현은 스마트폰으로 약 이름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약들은 대부분 정신과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이었던 것이죠. 그날 밤 도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각종 의심들이 소용돌이쳤어요. 형이 정말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오래된 친구인 안세라에게 연락했습니다. 프리랜서 탐정으로 일하는 세라는 대학 시절 도현의 동기였어요. 세라야, 나야. 좀 급한 일로 연락한 건데. 도와줄 수 있겠니? 도현 오빠?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고. 직접 만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도현과 세라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현은 어머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세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오빠, 이건 단순한 예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 노인 대상 재산 범죄가 늘고 있거든요. 정말? 하지만 형이 그럴 리가.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특히 큰돈이 걸린 문제에서는요. 일단 제가 좀 알아볼게요. 세라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약병에 적힌 의사의 이름을 추적했어요. 놀랍게도 그 의사는 최근 의료윤리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인물이었죠. 게다가 재우의 회사 대표와 골프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이상하죠? 왜 굳이 이런 의사에게 어머님을 데려갔을까요? 세라가 수집한 자료를 도현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진짜 이상해. 형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도현은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재우와 유진이 저녁 회식에 간 틈을 타서 말이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 계시면서 불편한 일 없으셨어요? 정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노망난 게 아닐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자꾸 까먹고. 내 형이 그러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대. 어느 병원이요? 잘 모르겠어. 유진이가 예약해준다고 했는데.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과 형수가 어머니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려 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럴 경우 재산 관리권이 자동으로 재우에게 넘어가게 될 테고요. 어머니, 제가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도연은 세라에게 급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라야, 상황이 급해. 형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는 것 같아.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세라는 정선의 집 근처에서 비밀리에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과 카메라를 가지고 차 안에서 대기하며 몇 가지 기구들을 준비했어요. 도연의 귀국 소식이 재우의 계획을 앞당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죠. 한편 그날 오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선이 갑자기 정신없는 모습으로 집을 나서는 게 아니겠어요? 유진이 그를 부축하며 차로 데려가는 장면을 세라가 포착했죠. 도연 오빠, 어머님이 지금 병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꼭 따라가 보세요. 세라의 전화를 받은 도연은 즉시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차량은 강남의 한 정신병원으로 향했어요. 입구에서 멀찍이 서서 지켜보니 정선은 어지러워하는 듯 보였고 유진이 휠체어에 태워 병원으로 들어갔죠. 도연은 잠시 후 간호사 백이를 빌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가다 보니 의사와 유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부터 입원 가능할까요? 보호자 동의서가 있으니 문제 없습니다. 다만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 같은데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겠어요. 아니요, 검사는 입원 후에. 일단 안정이 시급하다고 장남도 그랬습니다.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수는 진짜로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형의 동의까지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병실로 들어가니 정선이 반쯤 실신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자 정선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도연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병원에 계시는 거 아시죠? 머리가 어지러워. 유진이가 혈압약 먹으라고. 그때 유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동생. 여기는 어쩐 일로? 형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가 정신병이 있어서 이런데 입원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도연아. 어머니가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 하셔서. 유진이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변명했죠. 그게 입원시킬 정도예요? 제대로 된 검사도 안 하고. 의사가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보호자세요? 제가 아들입니다. 이 입원은 부당해요. 어머니는 정상이십니다. 하지만 보호자 동의서에는 장남인 윤재우 씨가 서명했는데요. 도연은 한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장남인 재우가 보호자 자격이 더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일단 제가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다시 오겠습니다. 경론 끝에 도연은 겨우 정선을 데리고 병원을 나왔어요. 세라가 기다리던 차에 정선을 태웠을 때 정선은 여전히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제 차에서 쉬세요.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왜? 난 집에 가야. 일단 잠시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세라는 근처 조용한 카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잠시 쉬면서 정선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도연은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지금 형이랑 형수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재산 관리권을 빼앗으려 하는 거죠. 정선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어머니께서 드시는 약 정신안정제랑 수면제예요. 그걸로 어머니를 흐리멍덩하게 만들어 놓고. 세라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현 오빠를 도와서 진실을 밝혀내려 하거든요. 누구세요? 안세라라고 합니다. 도현 오빠 대학 동기예요. 지금은 프리랜서 탐정으로 일하고 있고요.
정선은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머리가 맑지 않아. 약을 먹으면 더 이상하게 되고. 하지만 내가 재우에게 돈을 물려주는 건 당연한데 왜? 어머님, 제가 생각하기에 장남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저 상속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도연이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이 회사에서 문제가 있나? 그래서 이런 짓을? 세라가 진정시켰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어머님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윤재우 씨의 계획을 법적으로 막아야 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세라의 자취방에서 밤늦게까지 작전을 짰습니다. 먼저 정선을 믿을 수 있는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하고 동시에 재우가 지금까지 한 행위들의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죠. 형이 어머니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지? 그리고 핸드폰도? 네.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면서요. 그건 명백한 감금이에요. 통장과 핸드폰은 개인의 재산과 통신의 자유에 해당하니까요. 다음 날 오전 세라는 비밀리에 정선을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정선은 인지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복용 중인 약들이 그녀의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죠. 환자분은 건강하십니다. 다만 지금 복용 중인 약들은 즉시 중단하셔야 해요. 특히 이 수면제는 과다 복용되고 있어서 위험해요. 담당 의사의 진단서를 확보한 세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재우의 회사 상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장남분이 어머님의 재산으로 회사를 살리려는 거예요. 도현은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를 이용해서 회사를 구하겠다는 건가? 이건 범죄야. 조심해요, 도현 오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 주 금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우와 유진은 도현이 어머니를 병원에서 데려나온 것에 분노했고 강제로 정선을 데려오기 위해 구급차를 불렀던 거예요. 어머니가 정신병을 앓고 계신다는 거짓 신고였죠. 이정선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구급대원이 세라의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세라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여기 계시긴 하지만 잠시만요. 이분은 정상이시고 필요 없는 입원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보호자 동의서가 있습니다. 장남분께서 서명하셨다고요. 잠깐만요. 도현이 서둘러 나왔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 동의서는 무효예요. 어머니는 정상이시고 이건 강제 입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서류상 장남인 재우의 결정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혼란스러운 실랑이 끝에 정선은 정신병원 격리병동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절규했지만 병원 보안요원들이 그를 막았어요. 세라가 도연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어머님이 정상이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니까요. 우선 변호사를 구해야 해요. 그날 밤 도연은 법률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고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만났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상황이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보호자인 장남의 입원 결정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미 입원이 시작된 상태에서는. 하지만 어머니는 정상이에요. 의사 진단서도 있고. 네, 그 진단서가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 보호자 지정 취소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 최소 한 달은 걸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재우는 이미 정선의 통장 중 하나를 해지하고 자신명의 계좌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정선에게 진정제를 계속 투여했고 그녀의 의식은 흐려져만 갔죠. 오빠, 우리가 늦으면 정말 어머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세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즈음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세라가 정선의 옛집을 수색하던 중 정선이 손으로 직접 쓴 일기장을 발견한 것이죠. 재우가 집을 뒤져도 찾지 못했던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도현 오빠, 이거 봐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선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재우가 오늘도 약을 주었다. 머리가 점점 이상해진다. 유진이 하는 말이 이상하다. 어머니가 돈 관리하기 어려우실 텐데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어려워했지? 도현이 오길 기다린다. 내가 제정신일 때 이 일기를 숨겨야겠다. 일기장에는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재우가 정선에게 서명을 강요했던 순간들, 유진이 의사와 통화하며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거짓말한 장면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세라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도현은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일기장과 병원 진단서를 들고 가정법원에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이와 동시에 세라는 병원 내부에 협조자를 확보했습니다. 3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병원 간호사 한 명이 내부 고발을 결심한 것이죠. 이 환자분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장남과 친분이 있어서 간호사는 몰래 녹음한 원장과 재우의 통화 내용도 제공했어요. 일단 한 달만 입원시켜두면 됩니다. 그 사이에 재산 정리하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료진들에게는 제가 말해뒀으니까요.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긴급하게 보호자 지정을 재우에서 도현으로 변경했고 정선은 4일 만에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재우와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자 더욱 노골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진짜 치매라고 의사들이 진단했어요. 아니야, 재우야. 내가 정상이라는 것도 의사 진단서가 나왔단다. 정선은 이제 약 기운이 빠지면서 예전의 또렷한 모습을 되찾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만 물어보죠. 어머니가 약 한 달 전 두 장남에게 유산을 넘기겠다고 서명한 서류 기억나세요? 정선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 서류? 난 그런 거 서명한 적 없는데.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공증까지 받았잖아요. 도현이 화가 나서 개입했습니다. 형, 어머니가 서명한 게 아니라 형이 강요해서 적은 거잖아요. 그것도 어머니가 약에 취한 상태에서. 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건 증명할 수 있어? 세라가 일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기록하셨어요. 날짜, 시간, 그리고 상황까지요. 불안해진 재우는 갑자기 책상 위에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폭발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라요? 회사가 망하면 수백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데. 그건 내 문제지 어머니를 속이고 해도 되는 이유가 아니야. 도현이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세라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재산 범죄 혐의와 노인 학대 혐의로요. 재우와 유진 그리고 병원 원장까지 수사망에 오르게 되었죠. 하지만 정선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재우를 고소해야 할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머니,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렇게 가족의 어두운 비밀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우가 이미 5년 전부터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총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어머니 도장과 신분증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회사 자금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죠. 담당 형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선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내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재우가? 네, 그리고 그게 발각될까봐 어머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겁니다. 일단 치매나 정신병 진단을 받으시면 모든 서명이 무효가 되니까요. 도현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이 이미 범죄자가 되어 있었구나. 이즈음 언론에도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요청해왔고 정선은 세라와 도현의 권유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죠. 참 억울했습니다. 정선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날 이렇게 속일 줄은 죽을 때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의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노인 대상 재산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이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우는 변호사를 고용했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어머니가 고생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왜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나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절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정선이 증인석에 서자 법정은 고요해졌어요. 제가 내 아들을 법정에 세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범죄입니다. 돈이 아니라 저를 속이고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는 게 더 큰 상처예요. 판결일 재우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형의 집행유예 5년. 유진도 공모죄로 벌금형을 받았죠. 병원 원장은 의사 자격이 정지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정선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을 교도소로 보내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판사의 배려로 재우는 교도소 대신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죠. 노인센터에서 일주일에 3번, 2년간 봉사하는 것이었어요. 판결 후 며칠 뒤 재우가 정선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세라와 도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선은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니. 재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재우야, 난 내가 회사 때문에 힘든 건 알고 있었어. 솔직하게 도움을 청했다면 난 거절하지 않았을 거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 거니? 재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선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난 너를 용서할 거야. 하지만 다시는 믿을 수 없을 것 같구나. 그 후 정선은 조용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도현은 한국에 계속 머물며 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심했고 세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 대상 범죄 전문 탐정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몇 주 후 정선에게 의미 있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노인 피해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장 자리를 제안한 것이죠. 제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선이 망설였습니다. 도현이 격려했어요. 어머니보다 이 일에 적합한 분이 계실까요? 어머니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선은 깊이 생각한 끝에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만들었어요. 자신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노인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재우는 매주 노인센터에서 봉사하며 점차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를 속였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재우가 정선에게 다시 편지를 썼죠. 어머니, 지난 1년간 노인센터에서 일하며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자녀에게 버림받은 분도 계시고 사기를 당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도우며 제가 어머니께 했던 일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습니다. 정선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재판이 끝난 후 며칠 뒤 언론의 관심이 계속되자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들이 심층 취재를 하면서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이 15명이나 발견된 것이죠. 이건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세라가 수사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병원 원장과 변호사 그리고 몇몇 가족들이 팀을 이뤄서 노인들의 재산을 빼돌렸던 거예요.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더 큰 범죄 조직이 밝혀졌습니다. 재우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병원 원장을 통해 이런 범죄 시스템에 연결된 것이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절박했던 거예요. 재우가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니 돈을 잠시 빌리려던 거였는데 원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하지만 판사는 냉엄하게 반응했어요. 피고인의 회사 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를 속이고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세라가 발견한 또 다른 증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재우가 어머니의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 위조된 서명들, 그리고 의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들. 모든 것이 하나씩 드러났죠. 정선은 방송국과의 추가 인터뷰에서 눈물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 방송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SNS에는 해시태그 노인학대 중단 해시태그가 확산되었어요.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유진은 재판 과정에서 참회의 모습을 보였지만 정서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간호사면서 어떻게 어머니에게 정신과 약을 먹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반복해서 사과했지만 정선의 상처는 깊었어요. 재판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재우가 제출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회사 부도를 피하기 위해 벌였던 일들을 모두 자백했어요. 허위로 계약을 맺고 자금을 유용한 것들. 모든 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어머니에게까지 손을 뻗치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일시적인 자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재우가 법정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정서는 흔들렸어요. 재우가 결국은 자신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끝내야 해요.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서는 다른 피해자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자녀들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딸도 제 통장을 훔쳐갔어요. 손주들 교육비라고 하면서 아들이 제 집을 팔아버리고 요양원으로 저를 보냈죠.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정서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신의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였다는 것을요. 판결일이 다가오자 모든 관계자들이 법정에 모였습니다. 재우는 창백한 얼굴로 판결을 기다렸고 유진은 계속 흐느꼈어요. 재판장은 피고인 윤재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선고했을 때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판사는 덧붙였어요. 피고인은 특히 노인복지센터에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인 이정선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재우가 정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정선은 지그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애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흘렀어요. 일어나라 재우야. 엄마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재판이 끝난 후 세라와 도연은 정선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옛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어머니,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도현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응, 그렇구나. 정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지난 일들을 씻어내려는 것처럼요. 판결이 확정된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되자 정선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어요. 노인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로 한 것이죠. 이런 일이 저처럼 다른 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제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선은 도연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현과 세라는 정선의 계획에 힘을 보탰습니다. 세라는 법률 상담을, 도현은 재정 관리를 도왔죠. 그렇게 어르신 권익보호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첫 개원일 정선은 입구에서 방문자들을 맞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혼자 계신가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좋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이제 제가 그 도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센터는 점차 알려졌고 피해 상담이 늘어났습니다. 자녀들의 금전 요구에 시달리는 분, 재산을 빼앗긴 분, 요양원에 버려진 분.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었죠. 어제 아들이 또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안 주면 찾아오지 않겠다고. 딸이 제 통장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선은 하나하나 상담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도 알려주고 심리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한편 재우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처음으로 노인들의 진짜 고충을 알게 되었죠. 제 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셨구나. 재우는 매일 봉사활동을 하며 참여했습니다. 유진도 간호사 자격이 정지된 후 봉사활동에 동참했어요. 그들은 점차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재우는 정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드린 상처를 이렇게 좋은 일로 승화시키시는 모습에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속죄하겠습니다. 정선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해 가을 센터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00여 명의 노인들이 도움을 받았고 3건의 사기 사건을 적발했죠. 언론에서도 정선의 활동을 조명했어요. 피해자에서 조력자로 변신한 이정선 씨의 이야기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감사할 뿐입니다. 올해 말 재우의 봉사활동이 끝나갈 즈음 그는 정선을 찾아왔습니다. 2년 동안 노인들을 직접 도우며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정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힘들었겠구나. 이제 새 삶을 시작하렴. 회사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직하게 그리고 어머니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좋구나. 엄마가 응원하마. 도현과 세라의 도움으로 센터는 점차 체계를 갖춰갔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죠. 크리스마스 이브 정선의 집에는 도현, 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우와 유진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어색했지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재우와 유진은 다시 한번 사과했고 정선은 조용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정선은 일기를 썼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넘어선 것 같다.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되었다. 가족도 조금씩 화해하고 있고 감사한 마음이다. 그 후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정선의 센터는 이제 한국의 노인권익 보호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성장했어요. 전국 곳곳에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 5살이 된 손주가 새근새근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정선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할머니는 괜찮단다. 재우와 유진의 집에 있는 작은 거실, 금요일 오후의 평화로운 장면이었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둥근 상 주위에 모여 앉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예전의 따스함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센터 확장 행사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도현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정선은 얼마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복지 유공자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저를 도와준 가족들 그리고 용기 내어 상담센터를 찾아주신 모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영예입니다. 재우도 변했습니다. 작년부터 직접 소셜벤처를 시작했어요.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카페 체인을 운영하고 있었죠. 어머니, 새로운 카페가 5개 더 열릴 예정이에요. 이미 30분이 일자리를 구하셨고요. 정말 뿌듯하구나. 세라는 정선과 함께 노인 범죄 예방 매뉴얼을 출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노인 범죄 전문 컨설턴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어요. 첫 인쇄분 3,000부가 다 팔렸어요. 독자들 반응도 정말 좋대요. 고맙구나, 세라야. 내가 없었다면 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가을로 접어든 어느 주말, 정선은 옛 동료 교사들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연락이 이어진 김 선생과 박 여사도 함께였죠. 정선이 내가 그 힘든 상황을 이렇게 극복하고 다른 분들을 도울 줄이야. 나도 처음에는 자포자기했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친구들과의 만남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 교육자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대화가 오갔어요. 센터에는 여전히 매일같이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자꾸 돈을 요구해요. 안 주면 연락을 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선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먼저 센터로 오세요.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날 저녁 정선은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어요. 오늘도 상담센터에서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보여요. 정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답니다. 깊은 밤 정선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2024년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상처는 치유되고 가족은 다시 화해하고 나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시작하는 것 같다. 아직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가 많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정선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갈 힘이 있었으니까요.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